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성폭법 범죄처벌특례법으로 수사를 하실 의지가 있으시죠?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기 때문에 후보자는 사건 수사를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경찰은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계속할 것입니다. 진상규명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법 한도 내에서 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비롯해서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초선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앞서서 이번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에 유호정 의원도 그렇고 장의원 의원도 그렇고 네네. 조문을 안 가겠다 이걸 공개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좀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좀 네. 여쭙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피해자에게 연대하겠다는 마음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네. 연대하겠다는 마음은 여전하고요. 사실 저도 그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네. 존경하던 분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고 시민들의 어떤 추모의 마음을 해하고자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이미 2차 가해가 굉장히 시작되고 있었고 그 권력을 가진 분들의 그런 네. 추모 행렬이 그 피해자분에게는 굉장히 위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또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좀 한시라도 빨리 연대의 메시지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피해자분이 외롭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굳이 뭐 혼자 안 가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걸 언급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그걸 이제 대표가 또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당내에서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대표님의 그 대표의 사과도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네. 저희 그 두 장 의원과 저희 이제 두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하려고 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 조금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저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당의 성장의 계기로 삼고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정리는 이제 확실히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더 이상 그냥 언급을 안 하기로 하는 건가요, 지금은? 언급을 안 하기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희 네. 당 내에서 네. 계속 갈등이 해소가 될 때까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제 초선 의원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근데 자당의 출신 시장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이런 논란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아마 이 법과 또 형사 소송의 절차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건 이 수사 TF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확인해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유가족과 고인에 대한 예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차원에서는 장례 기간만큼이라도 저희는 좀 유구무원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발언 잠깐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취임 이후에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의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내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권 없는 경우도 피혐의자 등이 사망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피해자라든지 참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엄연히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을 예를 들면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용의자라든지 피의자가 존재할 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어?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 네.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대로라면 피고소인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수사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고소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경찰에 증거물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유족의 동의하에. 그리고 그 서울시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가 되었어도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옛날에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든지 네. 혹은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없는 경우에도 수사를 했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진상 조사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찰이 의지를 갖고 그래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광역시 자체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게 벌써 3번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의사가 없어 보이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더 위에서 결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메시지가 나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쟁화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광역시도자체장에서 3번째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고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젠더 관련한 문제들이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수사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게 맞다. 공소권은 없지만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형사 절차를 하는 이제 소의 이익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찌되건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재발 방지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소위 범죄자 혹은 피의자, 피혐의자가 지금 소위 사망한 상황에서의 공소권 없음은 형사 절차의 법적인 권한인 것이지 어떤 경찰청장 개인의 의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법을 만약 형법을 개정하신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피해자의 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진상조사나 혹은 또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들은 아마 서울시 또 TF에서 저는 진행이 되리라고 믿는데, 다만 이 수사 과정 혹은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뭐 소위 신변 잡기식으로 피해자의 어떤 신변이 노출된다든지 신원이 공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혹은 이 소위 고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엄중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된다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서 수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이제 경찰 쪽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정치권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면 보세요?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위에서 청와대에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종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요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더 이상 여성들이 일터에서 성추행 당할 걱정을 하면서 다니진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이 만연한 이 젠더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류호정 의원 말고도 청와대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는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 언급하시기에는 저는 뭐 그 정도 사안이거나 좀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또 설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발언을 언급을 자제하시면서요. 오히려 지금 민간합동조사단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시와 뭐 시민단체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황에서의 진실규명,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더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심으로써의 어떤 이 수사 개입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정말 이 시민단체와 시와 여러 가지 민간 합동 또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좀 독립적으로 조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제 서울시 조사단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신데, 지금 가장 중요한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참여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끝내
이 가장 핵심적인 그 단체인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조사단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외부 전문가들은 꼭 특정 시민단체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이 수사와 조사에 대해서 진실을,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조사단에 포함할 전문가들을 추천해 달라라는 네. 공문을 또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얼만큼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고 앞으로 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이 외부 전문가 중에 누구가 들어가느냐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서는 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 여성단체가 굳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문가 그룹만 참석을 하면 서울시 조사단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라는 주장이세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네. 사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네. 민간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여성 단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네. 피해자를 뭐 해유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자회견의 자제를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 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이제 미뤄달라고 요구했던 네. 분이 그 조사단의 구성을 맡게 되어 있다는 점 등이 좀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되었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강제 조사권도 없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측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 것도 네, 이제 귀담아 듣고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분이 원했던 거는 네. 사과받고 용서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럴 수 없게 된 상황이니까 네, 한 번 더 이제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죠. 그렇다면은 자 지금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 두 단체 네. 단체 없는 제3의 정부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두 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우선 그 구성에 대해서는 네. 피해자 측이 만약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네. 이야기하면 저도 괜찮습니다. 아 피해자가 피해자의 만약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네. 아, 피해자가 그 두 단체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여성단체들, 이 그 포함돼야 시민단체들은 한다는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전문가들만 참여해서 하면 물론 이제 설득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두 시민단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규명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저는 논의 과정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꼭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자 네. 그러면 서울시 조사단이 과연 어떻게 꾸려질지 그것도 계속해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그 피소 사실이 어떻게 해서 유출됐느냐 이것 관련해서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경, 경찰청, 청와대로 보고 올라갔잖아요. 유출이 됐는데 어디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현재까지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 스크린도 좀 떼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여청계, 여청과, 생활안전부, 차장, 청장, 그다음에 본청에 올라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시면 수많은 경찰 조직을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현재까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직무상 비밀 누설에 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검찰 수사 결과 경찰에서 유출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유출자 조치 등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유출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박 전 시장이 어떤 정보를 받았다면 경찰에서 나왔건 청와대에서 나왔건 그 보고 라인 중에 어디선가 유출됐다라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인사청문회 장면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이기 때문에 네. 수사를 통해 이제 밝혀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이제 후보자분이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이 주요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네. 사실 보고를 받은 뒤에 어떤 경로로든 이것이 누출되었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는 셈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수사를 하니까 수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경태 의원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에서 내년 보선에 과연 후보를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민주당 안에서도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은데,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내년 서울시의 시장 후보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재보선에 대한 후보 논의가 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어찌되건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앞으로 이런 성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그 네. 이후에 선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 좀 너무 후보에 대한 혹은 뭐 그러니까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논의는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이 논의 과정이 대부분 다 어떻게 유출됐느냐에 대한 경위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유출 경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피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뭐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미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이제 소위 피혐의자 혹은 뭐 피의자께서는 이미 뭐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범죄자가 사라진 상황, 피의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범죄자 제가 이제 특정할 수 없겠지만요. 어찌되었건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의 앞으로 보호와 재발 방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제 유출 경위를 따지고, 아마 경찰에 대한 뭐 검찰이 방금 뭐 김세용 의원님이 고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해서 또 사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또 다른 별건 수사, 기획 수사 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우려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피해자 보호와 앞으로 이런 소위 행정 과정에서의 어떤 행정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피해자 보호, 물론 이제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자가 진실을 원하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부분, 그리고 조사단 어떻게 꾸려지는 부분, 이 부분 당연히 피해자 쪽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랄까, 사과 없이 이렇게 떠나셔서 네. 이렇게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많은 2차 가해가 가해지고 있고, 네. 이분 아마도 계속해서 2차 가해를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이 걱정이 드는데, 박원순 시장님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오셨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못하고 떠난 이 일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 있게 해결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우리 사회에서 그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젠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권 변호사였던 박원순 시장님을 위한 길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가해는 가해대로 맞고, 네.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노력대로 철저히 하자.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번 인사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정의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아직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너무나 박원순 시장님 그렇죠. 관련한 내용만 너무 많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많은 네. 부분 해야 하실 일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까지는 별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한 질문 위주로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확인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얘기 조금 바꿔서요. 오늘 오전에 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거든요. 그 연설 내용 잠깐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자, 지금 국토위원이시죠? 네.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지금 야당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다, 징벌적 정책이다 이런 막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부동산에 많은 이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자산들이 많이 좀 뭐랄까요, 부동산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3천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주택자나 소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자를 엄격히 분리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보장하고요. 또 3주택 이상 혹은 투기 혹은 뭐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1가구 1주택을 보장하면서 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좀 막아야겠다. 혹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는 어떤 흐름 자체는 막아야겠다. 이런 정책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8.2, 116 그리고 이번 6.17 대책까지 또 7.10 보완 대책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요 수단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조세 제도라든지 대출 제도라든지 금리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그리고 공급에까지 다양한 지금 방식들을 저희가 써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정부가 다소 오해가 있는 것이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 좀 미온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정책 방향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계속적으로 이제 당정협의나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미래통합당 의원분이 안 나와서 제가 대신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자, 다 좋은데 그렇다면 집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양도세를 왜 올리냐? 이 지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 1년 정도 지금 한시적으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가급적이면 뭐 예를 들면 다주택자 분들께서 빠져나갈 좀 공간들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많은 소위 시세 차익을 누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받았으니까. 이미 두세 배의 네. 이미 시세 차익을 얻은 상황에서 그럼 4-5배까지 시세 차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네네. 그분들의 이익을 저희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무슨 1년 정도 말씀인지 유예를 알겠습니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그 안에 처분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 개인적인 입장 아니면 정의당 입장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네. 예를 들면 이제 진성준 의원님이 그 토론회에서 뭐 그렇게 해도 뭐 안 내려갑니다, 안 떨어질 실언 겁니다, 뭐 논란. 이런 실언 논란이라든지 실언이 아니다라고 본인은 네, 본인은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오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지 않았나. 고위 공직자들도 사실 이 투기 카르텔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랄까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요즘 참 분분하잖아요. 이런 네. 상황들이 실제 소유자들을 이렇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특히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이 정부 안에서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런 뉘앙스의 말이 나오다 보니까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나절 만에 국토부에서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서울특별시 쪽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용도 이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청와대에선 그린벨트 해제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미 정부가
당정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네.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어떤 반발을 그거를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입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거든요. 한번 쓰면 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그린벨트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논란을 좀 잠재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야당에서 빨리 대통령 입장 내놔라고 말할 때까지 이제 대통령이 입장 밝히는 걸 좀 늦췄어요. 어쨌거나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가 좀 이렇게 엇박자 내는 듯한 발언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되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린벨트도 사안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군부대나 군 골프장 혹은 이 공용부지에 대한 많은 전수조사 혹은 경우의 수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 서울과 강남 집값이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또 이 결국 이 주택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주택 환경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무리 많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그런 정책적 효과가 사실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린벨트를 풀면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저희가 부동산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그렇게 해서는 너무 땜질식 처방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린벨트는 보존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심상정 대표도 미군 부대 골프장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대안으로서 이제 공급 확대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정의당은 그린벨트 보존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발표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에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LH 소유의 용산 미군 기지라든지 성남 아니면 태릉 등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 등을 이제 예로 들었고 이곳을 좀 활용을 해서 민간에 외곽하지 말고 공공 임대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들여다 보셨을 것 같아요. 국토위원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 부지에 LH가 그 개발해서 거기에다 이제 아파트 공급을 늘리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도심 한가운데 또 개발하게 되면 주변 집값도 막 뒤따라 오르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강변북로를 타다 보면 정말 이 많은 차량이 막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소위 교통영향 평가,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혹은 아파트를 공급할 때도 교통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고요.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뭐 높은 고층으로 뭐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산 부지, 뭐 태릉 지금 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초선이시니까 의혹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가 초선 기간 동안 반드시 이것은 하겠다, 이것은 바꾸겠다라는 게 혹시 있다면 한 가지씩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좀 21대 국회가 어찌됐건 새로운 어떤 촛불 개혁의 완수 혹은 코로나 경제위기의 어떤 위기 탈출 같은 국민의 명령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말 21대 국회가 좀 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초선 비율이 151명이나 되는 과반을 넘는 정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보다 넓은 국회, 엘리트만의 국회가 아닌 좀 더 참신한 시각들을 좀 많이 가진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다리
사다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일자리 사다리, 주거 사다리, 창업 사다리, 사회 안전망 사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소위 좀 고착화되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다리법을 이제 좀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평소에 정치가 사회적 약자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 안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 서민의 목소리가 잘 울려 퍼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고, 제가 만약 네. 국회 안에 들어온다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스피커가 되어야겠다. 네. 그런 다짐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정의당이 투명 인간들을 위한 정당이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정당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네. 저는 이번 국회 안에서 꼭 뭐 해결해야 한다기보다는 현재의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비동의 강간죄 통과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 통과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뭐 결국엔 두 분이 말씀하신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데 힘을 쏟겠다. 약자, 노동자, 서민을 위한 그런 스피커 대변인이 되겠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뭐 두 분이 국회 이제 초선이시니까 의욕도 굉장히 크실 텐데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